entendre la réalité. Mais je vous dis, cette réforme, ça n'est pas un luxe, ça n'est pas un plaisir, c'est une nécessité pour le pays. 대체 연금개혁이 어떤 거길래 선생님 시민들 시위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겁니까? 어마어마하지. 우리나라 코끼리만 무거운 게 아닌가 봐요. 세계적으로 그러네요. 만약에 우리 방송에 실시간 채팅창이 있었으면 폭발했을 겁니다. 왜냐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더 내라. 젊은 사람도 더 내라. 못 받는다. 아, 난 못 준다는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엄청 뜨겁기 때문에 약간 저렇게 난리가 나는 것도 이해가 가는 면도 있거든요. 선생님 근데 중간에 프랑스 막 지금 뭐 무슨 경찰 막 달려가고 지금 뭐 난리 난 것 같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전에 마크롱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입법 절차가 끝난 거 아닌가요? 끝났는데도 아직도 불타오르는 이유가 딱히 있나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백지화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현수막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이 연금 개혁이 철회될 때까지 시위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이렇게 연금 개혁을 한다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 자세한 내용이 좀 알고 싶긴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네, 한마디로 연금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프랑스가 출산율이 낮아지고 기대 수명이 오르면서 연금 재정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우리 얘기네. 일명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급격히 지금 은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연금 지급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 50년 전에는 근로자와 퇴직자 비율이 4대 1이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1.7대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명의 근로자가 퇴직자 1명을 부양하던 거에서 지금은 1.7명이 부양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프랑스도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나 보네요. 뭐 우리보다는 덜하지만 프랑스도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재정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30년에 13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19조 원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연금 개혁을 하면 약 24조의 흑자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적자가 19조 원인데 제가 어디선가 좀 들었는데 우리나라 적자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2055년에 예상 적자 규모가 약 47조 원 정도 된다라고 아, 그럼 네가 안 되는구만. 네, 우리가 이겼네요. 우리가 이 정도다. 그럼 프랑스 인구가 우리보다 이제 1,500만 명 정도 많다라는 걸 감안하면 우리가 이제 그 인당 부담해야 되는 연금 개혁 적자 부담은 사실 더 크다라고 할 수 역시. 있죠. 근데 지금 더 급한 우리는 아직 조용한데 지금 프랑스 너무 성급하게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의 시위를 감내하면서까지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걸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프랑스는 19조 원이라는 이 적자 규모를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를 방지해서 적자를 좀 막지 않으면 이 적자 규모가 계속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세대 부담이 너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손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그럼 뭐 어떻게 바꾸자는 거예요? 네, 구체적인 개혁 내용을 보시면 정년을 62세에서 64세까지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연장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로기간도 42년에서 43년까지 2027년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핵심 내용은 정년은 연장하고 근로기간은 확대하겠다. 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연금 개혁안이 있으니까 사실 2년 늘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5년 단위로 늘리는 것도 아니고 뭐 좀 되게 조금 늘리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반발이 심하네요. 그리고 60세 넘어서 일 없고 은퇴하면 진짜 할 일 없는 것 같은데 주변 맞아요. 분들 보니까 막 심심해하고 한 2년 정도 더 일하고 맞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안 그런가요?
우리랑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년이 늦춰지면 그만큼 더 보험료를 내고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은퇴 시기와 연금 수급 시기가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년과 연금 수령 나이가 동일해요. 아, 그럼 쌤, 프랑스는 저 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64세 정년이 끝나면 바로 연금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는 정년과 그다음에 연금 수급 연령이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율을 28%로 월급 100만 원이면 28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신에 소득 대체율은 62%니까 좀 높은 편이죠. 예.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는 근로 시기의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의 연금 급여 를 보장을 해주냐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근로 시기에 30년 동안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 300만 원에 대비해서 60%다라고 하면 180만 원이 되는 거고요. 40%라고 하면 120만 원이 되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험료율이 높고 그 대신 소득 대체율도 우리보다 1.5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은 지옥, 연금 수령은 축복 이런 정도로 말할 정도로 퇴직 이후의 삶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더 일하라고 하니까 예, 이제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쌤, 이수지 씨가 너무 궁금한 게 있나 봅니다. 아니요, 저 자랑하고 싶어서. 뭔데요? 뭐 뭔데요? 아시는 게 있어요? 프랑스는 30%잖아요. 우리나라는 9% 내는 거 맞죠? 네, 수지가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예,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지금 9%이고요. 프랑스보다 3배 정도 낮다라고 볼 수 있죠. 9%. 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시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아직은 지금은 네. 그 정도까지는 안 갔는데 그런 것 한 10% 뛰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지금 보험료율은 9%고 소득 대체율은 40%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보다 이제 뭐 한 50% 정도 낮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내고 조금 받아가는군요. 프랑스에 비해서. 뒤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0%라고 얘기하는 거는 40년 가입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직장인들이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가입하는 기간 자체가 40년까지 안 되고 30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 소득 대체율은 30%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프랑스랑 직접적으로는 사실은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쌤, 프랑스가 저렇게 격렬하게 시위를 하고 있다는 거는 물론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율이라든지 소득 대체율 다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부담을 누가 어떻게 져야 되냐에 관한 거라면 우리나라하고 좀 내용이 유사한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는 구조가 같죠. 누가 정말 부담을 해야 되냐. 그리고 그야말로 세대 간의 부담을 어떤 식으로 균형을 맞춰서 노후소득 보장과 근로세대의 부담을 어떤 식으로 좀 맞춰가야 되냐라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는 훨씬 심각하다라는 거죠. 아니 공고 있다 이런 거. 요표 한번 원 그래프가 저렇게 곤두박질 치고 자세히 있습니까, 좀 쌤? 설명해 주세요. 아유, 제 주가 같네요. 불길하네 이게 뭐가 곤두박질 네, 칩니다. 이게 어우. 이제 국민연금 요번에 재정 추계 결과가 나온 표인데요. 네. 보시면 재정 수지 적자 시점이 2042년에서 41년으로 당겨졌고요. 그다음에 기금 소진 시점도 57년에서 55년으로 당겨졌어요. 55년에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 몇 살이지? 네. 55년에? 그래서 이게 5년 전에 우리가 또 이제 4차 재정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때 추계 결과보다는 훨씬 악화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재정이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죠. 아유. 32년 뒤에 지금부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적자로 완전 기금이 다 없어져 버린다. 아이고. 되는 거네요. 쌤, 32년. 옆에서 국민연금의 그 문제점을 제가 정확히 봤는데요. 저거 네? 딱 보자마자 윤상 씨가 내 나이가 몇이더라? 저거 빼서 나는 되나? 이거 지금 계산하고 이게 하게 있거든요. 되네. 저 미안한데 유진아, 아니 유빈아. 아니, 왜냐면 이제 서로 남일 것 같아서 그래. 나는 세이브다. 미안하다. 너희들은 고생 좀 해. 함께 해야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해주신 게 프랑스는 30% 정도를 내고 60%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내는 만큼 많이 내는 만큼 혜택이 많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제일 큰 문제가 이걸 낸 만큼 돌려받을 수가 있는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낸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정부가 이제 올해를 연금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됩니다.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안정되고 균형된 국민 생활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악화, 경제 성장 둔화 등의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앞으로 2055년도가 되면 우리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들이 다 하나하나 너무 피부에 와닿습니다. 답답합니다 보고 있으면. 저 그거 국민연금이요. 전자 문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이거 나왔거든요. 확인돼요? 네. 맞아요. 그럼 진짜 그만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받는데? 얼마인데요? 수정액입니다. 얼마 받는데요? 이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안 되는 거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쌤. 저는 궁금한 게요. 우리 지금 국민연금 같은 제도들이 다른 나라에도 각각 있는 거예요? 그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 공적연금 제도는 서구 복지 국가들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 예, 우리나라의 연금 역사는 한 35년밖에 안 되지만 세계적으로는 130여 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시초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이 먼저 있어? 네. 아, 비스마르크. 예, 네, 이분 잘 아시죠? 비스마르크. 이수지 씨, 저 냉장고 아닙니다. 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이름 비슷하게 지은 분들 왜 이렇게 많아요? 그야말로 독일 통일을 한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인데요. 네, 1889년에 공적연금의 시초인 노령 폐질연금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나이가 들거나 장애로 인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주당 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분이 그걸 본인 나이 몇 세 때쯤에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주장이 죽기 전에 봐봐 비스마르크가 1880 몇 년도에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본인이 죽기 한 10년 전쯤에 늙어보니까 애매하게 그렇게 되네요. 그걸 느낀 거야. 시기가 그래서 자기가 만든 거야. 다소 오해 살 수 있는 좀 연도 나이대에 만들어졌네요. 조금 더 젊었을 때 하지 그랬어. 시기가 조금 이분이 이제 수상을 하고 계시던 시절이었는데 1870년에 프랑스와 이제 독일이 전쟁이 있었어요. 보불 전쟁이라고. 독일이 승리를 했는데 그때 독일의 젊은 군인들이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시골집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보불 전쟁을 하면서 프랑스 파리의 화려한 도시 맛을 본 젊은이들이 다시 시골로 돌아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생각하기를 이들에게 직장을 주고 나이든 노동자들을 고향으로 보내야겠다. 그리고 은퇴를 하는 대신에 연금을 줘야겠다. 당근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연금입니다. 아니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면 적용해도 안 될 것 같아. 우리도 사실은 지금 연금 제도의 기본적인 구성 자체가 그야말로 은퇴를 한 노령층에게는 노후소득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는 젊은이들에게 양도를 한 거죠. 그게 기본적인 연금의 구성 원리입니다. 이게 다 좋은데 쌤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무슨 돈으로 그러면 연금 없이 시작했어요? 그래 무슨 돈으로 줘? 네, 좋은 질문입니다. 첫 시작. 그래서 연금을 뭐 국가의 돈으로 이렇게
준 건 아니고요. 비스마르크가 도입을 할 때 공적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서 그 보험료를 기초로 소득이 많으면 더 내고 그다음에 또 더 받고 네, 소득에 비례해서 받고 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이제 그런 방식을 택한 국가가 독일,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 뭐 이런 이제 나라들이 이런 이제 소득 비례 방식 말하자면 비스마르크형 연금 제도를 택했고요. 연금을 통해서 근로세대로부터 노령세대로 자원을 배분해서 노령기의 소득 안정을 해결하자는 세대 간 연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쌤, 아까 말씀하실 때요, 국민연금 제도라는 게 130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1988년에 국민연금이 생겼으니까 뭔가 서구에 비하면 굉장히 늦은 편에 속하는 거네요. 그렇죠. 70년대만 해도 우리는 복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경제 상태가 아니었고요. 사실은 73년에 우리가 연금을 도입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일샥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무기한 연기가 됐죠.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65년에 비해서 무려 15배가 이제 높아졌어요. 그만큼 잘 살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복지를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1986년에 국민연금법이 만들어지고 87년에 국민연금공단이 만들어지고 88년에 1월에 국민연금 제도가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게 1987년에 연금관리공단이 창립된 겁니다. 쌤, 이거 지금 보니까 마크가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세대 간의 계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마크가 세대 간 계속 계약을 이어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 근데 한 이렇게밖에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간신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손가락 하나 네, 간신히 걸려 있는데 이렇게 딱 멋지는데 이거.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도입될 때는 월급의 3%를 떼고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예, 3만 원 내고 70만 원 받는다고요? 네, 저부담 보급여 체계로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때 시작하신 분은 예, 3만 원 됐다면서요. 아니 저 88년도는 아니에요. 뭘. 90년대부터 저는 2년 차이 아니에요, 2년 차이. 2년 차이. 아니 근데 쌤 3% 내고 70% 받으면 누가 봐도 유지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계산이 되는. 됐죠? 네, 처음에는 이 제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게 거두면 사람들 반발이 심해서 낮은 보험료로 시작을 하고 혜택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공적연금이 좋은 거구나라는 그런 인지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 점차 이제 부담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요. 네. 그리고 가입 대상도 우리가 10인 이상 사업장으로부터 출발을 했고 또 이제 조금 다른 나라보다 늦게 시작은 했지만 가입 대상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어요. 99년에 신문 광고 한번 보실까요? 99년이요? 99년. 일찍 심을수록 크게 자라나는 나무. 일찍 빨리 내라 돈을. 많이 할수록 그렇죠. 가입 기간이 길면 뭐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이제 건데요. 보시면 99년이 우리에게 어떤 해였나요? 99년이요? IMF. 그렇죠. IMF 막 이기고 막 극복하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IMF의 여파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정말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연금 요때 도시지역 적용 확대를 마무리하면서 전국민 연금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우여곡절을 겪었던 전국민연금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제도에 미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일단 우리도 노후 생활을 보장받는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그때 9%로 올려서 그렇게 원래 계획했던 대로 국민연금 제도를 완성을 시키죠. 그야말로 우리는 11년 만에 굉장히 빠르게 전국민 연금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쌤 그런데 1999년에 지금 9%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지금도 9%라고 하셨는데 99년부터 지금까지. 그럼 지금까지 아무 변동이 없었던.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11년 동안 보험료율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 설계 의도에 따라서 5년마다 보험료를 올리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8년에 도입됐으니까 93년에는
그 6%로 올리고 네. 그다음에 또 5년 지나서 98년에는 9%까지 올린 거죠. 그런데 98년 이후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올리지 못한 거예요. 슈카 씨가 말씀하셨듯이 5년에 한 번씩 16년 올리지 동안. 안 올린 겁니까? 못한 겁니까? 둘 다죠. 사실은 연금의 특성상 보험료를 내고 1, 2년 만에 적금 타듯이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 입장에서는 그 연금이 굉장히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 내라고 하면 굉장히 국민적인 반발이 반발이 심하죠. 화나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서구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료 더 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에서 연금을 받는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개혁안이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폐자자!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연금 개혁을 그동안에 2번을 했습니다. 이런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1차, 2차의 개혁이 있었고요. 1차 개혁은 1998년에 이루어지는데 소득 대체율을 70%에서 60%로 10% 낮추게 되고요. 수급 연령도 60세에서 65세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겠다. 그래서 2033년까지 65세에 올리는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2차 개혁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이루어졌는데 소득 대체율을 많이 낮췄죠. 60에서 40까지. 떨어졌네요. 예, 60%에서 40%까지 소득 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을 2차 개혁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쌤 아까 얘기했던 9%를 우리가 내는 보험료율이 얼마로 뭐 늘릴 건지 어떻게 될 건지 내용은 없는 것 같거든요. 거기가. 더 뛰긴다 많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율은 바로 체감이 되잖아요. 대체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받을 때 사실은 체감을 하는데 연금 보험료율은 바로 이제 본인의 그 월급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데만 이렇게 네. 다 막아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야말로 과감하게 이제 인기 없는 연금 그 보험료율 인상을 하지를 못했던 거죠.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정부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역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대책입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올리고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제 직장 가입자잖아요, 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한 달에 매달 4.5%씩은 그냥 빠져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피 같은 돈입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피땀 눈물이 담겨 있는 그 돈을 이승윤 아나운서가 4.5%면은 1억이니까 가만히 있어봐. 450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 근데 아이도 팔아야 하고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근데 이제 세계의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사실 이렇게 딱 감이 오진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 연금 급여율은 OECD 2021년 보고서를 보면 독일은 18.6%, 그다음에 스웨덴은 17.2%, 일본은 18.3%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절반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꽤 낮은 편이네요. 근데 연금 보험료율은 이렇게 낮은데 그럼 소득 대체율은 우리가 어떨까요? 낮은 앞으로 뭐 낮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021년 12월에 발간된 OECD 연금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소득 대체율을 31.2%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OECD 평균 소득 대체율은 42.2%라고 나와요. 근데 아마 조금 갸우뚱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연금 소득 대체율이 우리 40%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왜 31.2%인가 의문이 드실 텐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OECD 비교 기준이 그
그 노동자 실질 평균 임금 기준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다른 선진국보다 비중이 높아요. 많지. 그러다 보니까 이 실질 노동자 임금 평균 기준으로 보면은 소득 대체율이 31.2%로 좀 낮아지는 거죠. 아니 주변 자영업자들 보면요, 이거 연금 좀 내고 장사하다가 장사가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연금 내는 기간은 되게 짧아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받는 돈도 너무 작아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의미 없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의 사실 가장 그 큰 문제는 가입 기간이 짧은 거예요.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체류하는 그 기간 자체, 말하자면 연금에 실질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금 석천 씨가 말씀하신 이 자영업자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또 불안정 노동자, 돌봄을 하다가 이제 경제 활동 기간이 들쑥날쑥한 여성들,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연금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금 소득 대체율도 가입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이런 이 연금 가입 기간을 적절하게 확보해서 나름 소득 대체율을 적절하게 확보해 주는 것 자체가 연금 개혁에서 굉장히 이제 포함돼서 논의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건 어렵네. 또 다른 이유는 OECD 보고서에 기초연금 우리가 이제 소득 대체율이 한 7.8%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빠져 있어요. 국민연금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같이 받으시는 분들이 한 40~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소득 대체율이 다른 국가보다 좀 낮게 나온 거죠. 그래서 뭐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까지 감안을 해보면 소득 대체율은 그렇게 낮은 건 아니죠. 기초연금까지 포함해서 보면. 그러니까 맞은 보험료율은 절반인데 소득 대체율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들어오는 거는 반인데 나가는 거는 비슷하면 우리나라는 2배속으로 빨리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아까 잠깐 봤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죠. 소진 시점은 더 당겨졌고 재정 적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심각하네. 그럼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저 2070년에 500조인 거죠? 적자가. 네네. 이대로 가면. 맞습니다. 뭐 1000조도 가겠네요. 88년에 보면. 네, 1000조에 가깝게 적자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88년은 유비로도 상관없잖아요. 아니죠. 이제 다 한편인가? 네, 다 한편인가 그 정도까지는. 근데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의 뭐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이분들이 잘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저기요. 네? 제가 그래도 연기금 투자하다 왔는데 예. 그거를 물론 잘하면 되겠죠. 물론 네. 신의 솜씨로 잘하면 되는데 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위험을 더 크게 져야 돼요. 리스크죠. 증권사 하이 일하던 리턴. 시절에 이거 하시는 분이에요? 자산운용사 맞아요. 그런 거 펀드 매니저 하셨어요. 시절에 이제 국민연금은 아닌데 이제 연기금 운용을 했으니까. 석천 씨가 잘했어요. 아니 우리가 낸 돈을 네가 왜 운영을 해? 뭐라고 할 누구 뻔했네, 맘대로? 당신 지금. 우리가 허락했어? 왜 그래? 얼마 벌었어? 얼마나 냈어? 잘했어요. 잘했어. 지금 슈카 씨가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 기금 같은 경우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 준비금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높은 수익률만 쫓다 보면은 사실은 이 기금을 큰일 날 수 있네.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온 그래서 국민이 다 같이 도박하는 거니까. 예, 공격적으로 그렇게 투자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그런 기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쌤, 사실 우리는 오히려 뭔가 소진 시기가 더 당겨진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의 원인이 고령화도 포함이 될까요? 굉장히 고령화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고요. 우리가 사실은 4차 재정 추계 때 출산율을 2022년에 1.24로 전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0.78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야말로 초저 출산이 더 심화됐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평균 수명이 지금은 우리가 84.3세인데 2070년에는 91.2세까지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세계 유례 없는 초고령화 사회를 겪게 돼요. 그러니까 연금은 연금 제도의 설계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초고령화 상황,
일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이렇게 재정 적자도 심각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5년 뒤에 또 추계를 했을 때 지금보다 더 당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쌤, 근데 그러면 좀 걱정이 되는 게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거나 악화가 된다면 저희가 진짜 돈을 내고도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겠네요. 화가 많이 났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기금 소진이 된다라고 하면 연금을 못 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이 돼도 연금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재의 방식은 기금을 쌓아두는 적립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 기금이 다 소진되더라도 소진된 이후에는 부가 방식이라는 재정 방식을 바꿔서 전환이 되고 그때는 바로 그 해에 거둔 보험료로 그해 연금급여 지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에 받는 분들은 갑자기 적게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세금을 갑자기 많이 내거나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유빈이가 90%를 다 내든가. 뭐. 네, 너무나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부가 방식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해 필요한 연금 지출을 그해 연금 보험료로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연금 보험료를 걷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전망하기로는 기금이 2055년에 고갈되고 나서는 2060년에 거의 30%에 가까운 29.8%, 그다음에 2080년에는 34.9%까지 그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프랑스만큼 내야 된다는 거죠? 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언제요? 유빈이 35년 유빈이 30%라는데? 그러면 30% 이상을 내야 되는 세대가 지금 10대, 20대들이 30, 40대 되면 그 정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유빈아, 네. 어떻게 생각해? 낼 수 있겠어? 잘 더 많이 쓸게. 해야 되나? 그럼 우리 유빈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득 대체율 40%인데 무려 30%에 가까운 보험료를 낸다라고 하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부담을 하는 그런 이제 세대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에 청년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정말 연금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아까 봤듯이 인구 고령화가 너무 이제 심화돼서 그야말로 미래 세대로 부담을 이전해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세대에서 세대로의 그야말로 그 부담을 이전하는 것들은 최대한 자제하자. 이게 지금 현재 연금 개혁의 핵심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는 그냥 개인연금이나 더 할란다. 이런 사람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 탈퇴하고 싶다는 얘기도 있고 막 하니까 방법 없냐고. 이민 막. 가면 안 낸다, 뭐 더 이상 안 내도 된다.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정말 뭐 국민연금 탈퇴하겠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제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실제로 국민연금하고 개인연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보장성이 높은 것 같으세요? 보장성이요? 네. 보장성? 보장? 네. 보장에 있어서는 개인연금이 더 보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고요. 국민연금이 훨씬 보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이거 개혁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이런 사적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이제 그야말로 사회보장이잖아요. 그래서 생활보장을 염두에 두고 이전의 100만 원은 지금의 100만 원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임금 상승률에 따라서 또 현재 가치화해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연금 급여를 주는 거죠. 우리가 한때는 국민연금에 대한 그 불신이 높다 보니까 사적연금 비율이 공적연금 비율보다 높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국민연금 비율이 더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의 입소문으로 국민연금이 그래도 도움이 된다. 수급자 내에서는 그런 인식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새롭게 하셔가지고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나오신 건 아니시잖아요. 정보 느낌 약간 조금 있었어요. 국민연금이 정말 노후 보장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꼭 가져가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다다음 달 정도에 갑자기 정부에 갖고 서비스 아니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런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연금 개혁이라는 것도 이 노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그다음에 또 근로 연령층의 적정 수용 가능한 부담 이런 부분들을 딱 균형추를 맞춰주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정말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연금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2055년 기금 소진을 막기 위해선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불가피한 상황. 2040년 이전에 적정한 수직균형 보험료로 올려야 됩니다.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주장들이 있는데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네, 정말 말하기 어려운데. 선생님, 근데 답은 이 숫자잖아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더 내라는 말이고, 네. 그다음에 덜 받게 될지 늦게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덜 가져가야 되고 뭐 이런 균형추를 맞춰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국회에서는 한 15% 인상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15%로? 네, 15%로 내자. 그러니까 9%에서 15%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민간 자문위원회에 그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조금 더 이제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말하자면 연금보험료율을 어쨌든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합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약간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은 재정 안정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재정 안정 강화론자, 그다음에 연금 소득 대체율을 좀 올려가지고 소득 보장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득 보장 강화론자, 이렇게 이제 좀 나눠지는 상황이에요. 쌤, 근데 네, 사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어떤 정량적인 숫자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국회 소속 기관들이 공동으로 연금 개혁 시나리오를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본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총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요. 보시면 1항 같은 경우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5% 올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3항 같은 경우는 소득 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린 거고, 그다음에 보험료율도 15% 올린 거죠. 그렇게 봤을 때 1항 같은 경우에는 기금 소진 기간이 14년 연장이 되고 누적 적자가 3,700조 감소한다. 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3번 같은 경우는 소진 연도랑 기금 고갈 연도가 각각 8년씩 연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때 되면 이제 50%를 받으니까 200만 원 소득자 같으면은 1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는 거고 300만 원 소득자면 1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 거죠.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건 없네요, 어쨌든. 소득 대체율을 더 이상 낮추는 건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노후 빈곤을 생각을 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 소득 대체율을 낮추지는 않고 수급 연령을 이후에 67세까지 올려서 수급 기간을 조금 줄일 수는 있겠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요 1번과 3번 안 중에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전 나아 정확하게 보이시나요? 정했습니다. 네, 몇 번인가요? 전 3번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다. 50%? 저희 유빈이는 몇 번?
근데 사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1, 2, 3, 4, 5 어느 쪽으로 개혁을 해도 지금보다는 개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득 대체율을 이제 올리면 사실은 이제 재정 개선의 정도가 조금 약해지긴 하지만 어찌됐건 연금 개혁을 보험료 인상을 통해 가지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구나. 연금 개혁이라는 게 시와 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가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게 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씀들을 다 하셔서 생활이 힘들다 하시는데 거기에 플러스 국민연금까지 올리겠다 해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지? 왜 다 뺏어가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더 생활이 이렇게 궁핍해지고.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이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게 고령화잖아요. 청년들이 아이를 잘 안 낳고 이쪽이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니까 그러면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들을 조금 배려하거나 오히려 뭐 청년연금이 됐건 청년한테 세금을 더 줄여주건 이쪽에 부담을 줄여줘야 뭐 바닥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오른 단계에서 연금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앞전 세대보다는 훨씬 높은 보험료를 오랫동안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거가 있는 거죠. 근데 연금 보험료율을 좀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지금 그 장년기층 있잖아요. 장년층들이 좀 더 인구도 많고요. 한 세당 인구가 거의 이제 8, 90만 명이 되는데 지금 20대 같은 경우는 30만, 4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배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인구가. 근데 청년 세대보다 3배 인구가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면 보험료율 부담이 훨씬 더 청년 세대에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분들이 은퇴하기 전에 빨리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오히려 청년들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다. 여기에 일단은 좀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청년 세대, 뭐 청년 연금이나 다른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또 사실은 지금 이제 뭐 기성 세대에서 또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홍석천 씨는 이런 내용 지금 받아들일 수 있으실까요? 은퇴 얼마 안 남으셨는데 더 내라. 막판에 급하게 더 내라. 근데 우리 세대가 우리 20대 이제 젊은 세대들 10대 20대보다 한 3배 인구라고 치면 우리가 좀 더 내도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여유가 있으십니다. 역시 어르신이십니다. 멋있어. 그러면 이런 얘기를 만약에 정말 기성세대에서 한다. 그럼 유빈 씨는 이런 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기성세대가 더 내겠다? 네, 더 내겠다. 근데 청년세대 사실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서로 뭔가 배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마인드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서로 양보를 우리 같으면 참 좋으련만, 그죠? 네, 지금 너무 훈훈해서 제가 아까 이제 봤었던 이 세대 간 계약의 그리고 세대 간 이 공생의 그런 그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서 너무 훈훈하고요. 그러면 제일 나쁜 건 그냥 나 몰라 나하고 차일피 그냥 싸움만 붙이다가 밀려버리면 우리 65세 보험료를 올리는 게 이제 그게 최고가 되는 거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보통은 표 떨어지는 문제다. 정말 사실 풀기 그렇죠. 어려운 얘기다라는 예. 얘기 정말 많이들 하시거든요. 프랑스만 해도 마크롱 대통령 지금 20% 지지율로 떨어졌다는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 또 여러 가지 그렇죠.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연금 선진국들도 진통이 다들 상당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연금 개혁을 하면 정권을 내놓는 그런 것들에 이제 반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선진국 어차피 내놓을 것 같은 분위기면 개혁이라고 무슨 소리세요 지금? 자, 프랑스 마크롱이 지지율이 어차피 떨어지고 이랬으면 뭐라도 하나 해놓고 가는 거지. 졌지만 잘 싸우기에. 네. 선진 국가들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금 개혁을 했었던 이유는 그 단기적으로 표심을 보거나 아니면은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역사적 사명감을 수행하겠다라는 걸로 사실은 연금 개혁을 해왔던 거죠. 독일의 슈레더 총리 있잖아요. 사민당의 슈레더 총리도 정권을 내놓으면서 이제 연금 개혁을 했었고요.
그리고 길을 이은 메르켈 총리가 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을 존중해서 그대로 집행을 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연금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소득 대체율이 정말 대폭 낮췄고요. 70에서 40 정도로 낮추고 그리고 그걸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을 도입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의 독일의 연금 체계가 두 수상을 또 거쳐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연금 개혁을 하려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국민들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이제 연금 개혁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그때 영국 연금 개혁 위원회의 구성은 굉장히 독특하게 3명의 전문가로 연금 개혁 위원회를 꾸렸어요. 단촐하게. 왜 떨렁 3명만? 혹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까 봐 그럴 줄인 수도 거 아닌가요?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 당사자들 입장으로 들어오면 결국은 할 수 있는 얘기가 너무 그 틀에 묶여가지고 계속 거기에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밖에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익이라는 이제 해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입장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팩트 중심의 개혁 보고서를 만들고 그 개혁 보고서를 좀 더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연금 백서를 만들었고요. 그걸 이제 시민들한테 다 이렇게 공유를 했어요. 그렇지, 그걸 해야지. 네. Find that they have insufficient money in their pension plans, and they will then feel the need to retire later. 그리고 시민 1,000명이 같이 연금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서 대사회적인 합의를 성공적으로 해냈죠. 실제로 연금 재원의 소스는 국민에서 국민으로 가는 거고 세대에서 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금 제도를 통해서 그걸 중개하는 거고 그걸 책임 있게 잘 관리해 주는 게 국가의 책임인 거죠. 지금 현재 정부가 연금재정계산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연금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시민공론화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시민들의 합의를 거친 연금 개혁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뭐 조금 애매한 사람이 애매한 군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20대까지 그러니까 29 몇 년 몇 월생까지는 예를 들어 보험료를 12% 정도로 올리고 네. 그 위에 30살부터는 15%. 세대를 좀 그러면 관리해서. 청년들 세대는 조금 내고 네. 뭐 다 이런 있다, 다 있다. 선생님들 다 생각했다. 아니요, 굉장히 창의적인 그걸 아이디어. 윗세대가 받아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 야, 난 조금밖에 못 벌고 있는데 15% 갑자기 내라고 9%에서 약간 불만이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요즘 임금 피크제도 있고 하니까 네, 가장 그렇지. 돈 많이 버는 사람 말고 시작하는 사람과 은퇴하는 사람들 조금 부담 덜 해주고 이런 그렇지. 식으로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 이런 논의는 안 나왔었는데 연금 패키지. 글쎄요, 정말 생각해보지 않았고 세계의 사례도 없지만 그 지금 우리가 국리를 하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을 창의적인 발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회적 합의만 좀 있으면 아니 맞아. 그래서 아까 한국의 비스마르크 석천만 또 맞아. 아까 비스마르크 들어니까 머리 살짝 이렇게. 맞네. 여기 육안을 하나 만들어 주시죠. 네. 유관. 여기까지 듣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이거 청년들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세대가 양보를 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움직일 생각을 해야 이게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오히려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고령화라는 거에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헤쳐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은 정말 필요한 거고 또 청년들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종합을 해가지고 어쨌든 연금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면서도 뭔가 우리 사회만의, 우리 한국만의 그런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1998년에 9%에 멈췄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멈추지 말고 그때 미리 올려놨으면 지금 우리 뭐 그다음 청년 세대도 부담이 훨씬 덜했을 테고 저희는 저희대로 마음의 짐이 좀 덜했을 텐데 그때 행동하지 못해서 지금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행동하지 못하면 사실은 10년, 20년 뒤에는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IMF 때도 약속된 거라고 9%를 올렸잖아요. 그 이후에 또 우리가 계속 그렇게 조금씩 올려나갔다라고 하면 누적된 적자가 훨씬 작을 것이고 예, 지금 보험료율을 좀 덜 올려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연금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인구 구조가 이렇게 그 초고령 사회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연금 개혁을 통해서 균형추를 다시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금 개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임무 방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미래는 정말 누구도 사실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연금이 그런 불확실성을 해결해주는 제도거든요. 우리한테도 그다음에 우리 자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 이 연금 개혁을 좀 지지해 주시고 부담으로부터도 조금 해방될 수 있게끔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거운 코끼리 옮기는 문제, 연금 개혁 더 빨리 더 늦지 않게 이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재은 쌤이었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